이 사건은 1998년 6월 14일 경찰이 목격한 건 바로 시체 세구였어. 이 사바이 단란주점의 여사장인 정씨, 유일한 남성인 택시기사 고씨, 그리고 생존자 박씨와 함께 동행했던 지인 여성 유씨였어. 사바이 단란주점은 여사장 정씨 대신에 친언니가 대신 가게를 봐주고 있었어. 13일 밤 10시경 20대로 보이는 남성 3명이 가게 안을 들어와. 앞서 말한 우리 유일한 생존자 박씨와 그녀의 진 유씨가 사바이 단란주점으로 들어오게 됐어. 시간이 흘러 사장 정씨는 친언니와 교대를 하기 위해 가게로 방문했어. 그리고 친언니는 남편이 11시 50분경에 데리러 와서 단란주점을 나갔대. 이후 14일 자정, 여사장 정씨의 지인인 택시기사 고씨가 축구 방송을 보러 사바이 단란주점을 방문해 14일 새벽 1시 30분 친언니가 가게에 전화를 걸어 사장 정씨와 간단한 안부 통화를 했다고 했어. 지금까지 얘기를 들었을 때 혹시 추측이 돼? 도대체 범인은 누구였을까? 왜? 어떤 이유로 이런 잔혹한 짓을 했던 걸까? 현장 안에 있었던 생존자 박씨의 이야기를 들려줄게. 범인이 좀 더 뚜렷해질 거야. 자, 생존자 박씨는 지인 육씨와 함께 1차로 한 잔 마신 상태였어. 1차로 마시고 헤어지려다 지인 유씨가 아쉬운 마음에 간단하게 맥주 한 잔을 마시자 라고 해서 사바이 단란주점을 방문하게 되었어. 생존자 박씨는 사바이 근처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었대. 친언니의 말처럼 이 2명은 2번 방으로 안내받아 들어갔어. 지인 유씨와 함께 이야기를 한창 나누던 중 갑자기 사장 정씨가 방으로 들어와. 옆방에 남성들이 있고 이 남성들과 합석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정씨의 권유가 있었던 거야. 처음에는 거절을 했지만 그 합석하는 방이 남성 3명이라 자신도 들어갈 거다 라는 말도 했고 결국 사장 정씨의 권유를 못 이겨 합석을 하게 돼. 합석한 후에는 사장 정씨가 이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노래 한 곡을 불렀어. 그리고 남성 3명 중 1명이 사장에게 다가가 몸을 밀착하며 사장의 상의를 속옷이 보일 정도까지 들추게 돼. 사장 정씨는 기분이 나빴어. 그래서 하지 말라고 거절 의사를 밝혔지. 이때 방 분위기가 갑자기 싸해진 거야. 생존자 박씨와 지인 유씨는 그런 분위기가 불편해져서 다시 본인들의 방 2번 방으로 들어오게 돼.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흘렀어. 생존자 박씨는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잠시 나왔고 카운터 앞에서 그 남성 3명과 사장 정씨 그리고 택시기사 고씨가 말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을 보았대. 하지만 내일이 아니다 보니 그냥 별 대수롭지 않게 화장실에 다녀온 거야. 그리고 또 유씨와 이야기를 하며 시간이 흘러갔어. 사실 얼마나 흘렀는지도 모르겠는데 갑자기 문이 열리더니 사장 정씨와 택시기사 고씨가 남성들의 발길질에 2번 방으로 들어오게 돼. 이때 보니 사장 정씨와 택시기사 고씨는 등 뒤로 손이 결박된 상태였어. 이후 택시기사 고씨가 야유 우리 말로 해결합시다. 에? 말로. 아이 라고 얘기하고 있었고 사장 정씨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라고 하고 있었대. 하지만 이 남성 3명은 잔혹하게 이 생존자 박 씨와 지인 유 씨 앞에서 이들을 구타하기 시작했어. 겁에 질려 보고 있었던 생존자 박 씨와 유 씨는 떨고 있었지. 그리고 범인들 중 이 남성 3명 중 한 명이 두 사람에게 와서 위협하기 시작해. 야, 그 금목걸이 내놔라. 이거 내놔. 안 내놔? 안 빼? 아이씨. 벗어. 위협적인 분위기에 생존자 박 씨는 야, 그냥 줘버려. 줘. 라고 재촉했습니다. 하지만 지인 유 씨는 끝까지 금목걸이를 주지 않았어. 결국 흥분한 남성이 지인 유 씨를 바닥에 패대기 치고 구둣발로 이마를 지근지근 밟다시피 구타를 했다고 진술했어. 이제 범인이 누군지 알겠지? 맞아. 이 남성 3명이 사바이 단란주점의 살인사건의 용의자들이야. 이들은 생존자 박 씨와 목격자 친언니의 진술대로 만들어진 몽타주가 있어. 이것을 먼저 보여줄게. 우리는 이 사진을 보면서 이 사건의 흔적을 다시 한번 짚어보자. 이때 범인의 3명의 몽타주야. 가을병으로 나눠져 있지. 우리는 이 인상착의를 보면서 이야기를 해볼게. 왜 이렇게 했는지 그들의 생각을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다시 생존자 박 씨의 기억 속으로 들어가 보자. 범인들은 이후 폭력이 계속 있었대. 정말 처참한 사륙꾼이 벌어진 거야. 생존자 박 씨는 범인들로부터 먼저 옆구리에 칼이 찔렸어. 그 이후에 목에 칼이 들어왔는지도 모르고 있었대. 그리고 박 씨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남편이 뇌수술을 해서 내가 이 음식점에서 일당 살고 있어요. 제발 살려줘요. 누나 같은 사람인데 이러지 마요. 라고 하며 사정을 했어. 근데 여기서 범인 중 한 명이 의미심장한 말을 했어. 경찰들은 이 말을 범행 동기라 생각했어. 우리도 회사 잘려서 아줌마랑 같은 처지야. 우리도 이러고 싶지 않아요. 이후 시간이 흘러 범인들은 누워있는 피해자들의 머리를 흔들며 생존 여부를 확인해. 그중 한 명이 야, 살았는지 죽였는지 확인해봐. 이렇게 지시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 말을 따르는 사람도 있었지. 그리고 증거 인멸을 하기 위해 이 3명은 계속 대화를 나눠. 야, 확인했어? 야, 다 부셨어? 했어? 이런 식으로 말이야. 생존자 박 씨는 살기 위해, 정말 살기 위해 죽은 척을 하고 있었대. 그러던 중 자신에게 생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남성 중 한 명이 다가왔고 갑자기 그것을 말리는 남성 한 명이 있었어. 야, 그 아줌마 죽이지 마라. 정말 흐릿하게 정신을 잃어가는 중에 들렸던 말이었대. 자, 생존자 박 씨의 그날의 기억은 여기까지였어. 범인들이 왜 이랬을까? 범인들의 행동 동기. 회사에 잘렸으니 금전적으로 힘든 상황이라 금품을 노린
범죄로 볼 수 있었던 것 같아. 그럼 이들이 훔친 금품이 뭐가 있었을까? 시 현장에는 고 씨의 바지 주머니가 칼로 찢겨져 있는 것을 발견했어. 경찰은 현금 6만 6천 원이 있었다라고 추측했대. 그리고 지인 6 씨의 금목걸이, 금팔찌도 없어졌대. 그 외에 신용카드, 체크카드도 챙겨간 것을 확인했어. 자, 정말 이들은 고작 금목걸이와 금팔찌 그리고 현금 6만 6천 원, 그 외에 신용카드, 체크카드를 가져가기 위해 이런 범행을 저질렀을까? 정말 금품이 목적이었을까? 우선 현장에 남겨진 흔적, 그리고 생존자 박 씨의 증언, 목격자 친언니의 증언을 고려해 볼 때 우선적으로 금품을 위한 범행이라고 볼 수도 있었어. 하지만 현장에는 금품을 노렸다고 하기에는 남기고 간 귀중품들이 너무 많았어. 단순하게 생각해보자. 금속품을 훔치고 입막음을 하기 위해 피해자들을 살해 후 달아났기 때문에 미처 다 못 챙겼을 거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 하지만 이들의 행동에는 불필요한 행동들이 많았잖아? 내가 말한 것들 기억나? 맞아. 사장의 정 씨의 입을 칼로 찢은 행동, 엉덩이를 칼로 찌른 행동, 그리고 머리카락을 일부러 칼로 자른 행동들. 급하게 달아나기 위해, 금속품을 훔치기 위해 범인들이 했다라고 하기에는 불필요한 시신 훼손이었어. 그리고 제일 먼저 현장에서 발견된 것이 무엇이라고 얘기했지? 맞아. 바닥에 고인 물. 사건 현장을 훼손하기 위해 용의자 3명은 너무 많은 시간을 그곳에 쏟아부었어. 그렇기 때문에 금품 갈취를 위한 살인이었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지. 자, 앞서 말한 대로 그래, 금품 갈취를 했고 금품을 갈취하기 위해 했던 살인이다 치자. 그럼 이후 이들은 무엇을 했을까? 당연히 금품을 훔쳤으니 이것들을 현금화해야 하겠지?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그 어떤 것도 현금화하지 않았어. 신용카드, 체크카드에 인출한 흔적은 전혀 없었고 금목걸이, 금팔찌를 작물로 내놓은 흔적도 찾아볼 수가 없었대. 결국 이들의 범행 목적은 금품이 아니었다라고 볼 수 있었지. 그럼 다른 이유가 있는지 다시 한번 찾아보자. 사건이 일어난 시각이 1998년. 현장이 어디라고? 서울 강남 신사동이었어. 이 시기에는 족복들이 이권 다툼이 많이 일어나던 때야. 근데 왜 조폭이라고 생각했을까? 생존자 박 씨가 범인들을 단순한 강도로 보질 않았대. 그리고 범인 중에 유독 한 명에게서 조폭 같은 느낌을 받았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경찰들은 조폭의 연관성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조사를 시작했어. 그리고 한 가지 더. 조폭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 더 있었어. 생존자 박 씨의 증언 중 범인의 칼이 예사롭지 않았다라고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생존자 박 씨가 본 그 칼은 길이는 길고 하얗고 반짝거리지만 두께도 매우 얇았다고 전했어. 맞아. 범행 도구인 이 칼은 흔히 사심이라고 부르는 회를 칠 때 쓰는 회칼이었어. 이 사진은
생존자 박 씨의 증언을 토대로 내가 찾아본 칼이야. 현장에 있던 칼은 아니야. 하지만 참고하기 위해서 갖고 온 거야. 당시 조폭들이 살인 무기로 이 회칼을 썼다는 점을 감안하면 범행에 일으킨 범인 중에 조폭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이 설득력이 있었어. 하지만 2016년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그램에서 당시 사바이 단란주점의 건물주를 만나게 돼. 그리고 그 조폭의 이권 다툼에 대한 이야기를 물었어. 당시 사바이 단란주점은 유명 정치인, 유명 연예인이 자주 다니는 고급 음식점 사바이 음식점이 있었대. 그래서 2차로 즐길 수 있도록 만든 장소가 사바이 단란주점이야. 사바이 음식점은 3명이서 돈을 투자해 운영해온 고급 음식점이었다고 해. 그래서 혹 이들 사이에서 지분을 놓고 다툰 게 아닐까 의심했지만 건물주는 그게 아니었다 라고 딱 잘라 말했어. 당시 1998년 이 무렵에 사바이 음식점은 매출이 급감한 상태였어. 정씨 자매에게 단란주점을 임대해 준 것으로 파악해. 결국은 조폭이 노릴 만한 이권 따위는 없었다는 게 되는 거지. 정말 이 범인들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 금품, 이권? 근데 그 외에도 청부살인이라는 이야기도 있었어. 경찰 측 조사에서는 사장 정 씨와 지인 고 씨의 사이를 의심하게 돼. 그래서 고 씨를 타겟으로 노린 청부살인일 가능성도 높다라고 판단한 것도 있었어. 이 가설이 사실이었다고 치자. 그럼 누가 이 고 씨를 죽이기 위해 청부 의뢰를 했을까? 사장 정 씨는 돌싱이었어. 그래서 제일 먼저 전 남편을 거론되었던 것도 맞지. 전 남편은 정 씨와 고 씨 사이가 각별했다는 점을 알고 있었어. 그래서 불륜으로 의심하기 시작했고 결국 살인 청부업자에게 교사한 것으로 경찰의 수사의 방향이 가게 된 거야. 하지만 택시기사 고 씨의 지인들을 만나서 수사를 해보니 그 양반 원한 살 짓도 없었고 뭐 보복당할 짓 할 양반도 아니야. 이렇게 다들 하나같이 없었다라고 단언을 했대. 경찰이 지목한 살인 교사범으로 전 남편을 조사했지만 전 남편은 경제적으로 힘이 많이 쪼들리고 있는 상태였고 그로 인해 살인 청부를 할 금전적 여유도 없었다라는 이유가 뚜렷했지. 그래서 혐의점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경찰은 남편을 기소할 수가 없었어. 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도 우리는 범인이 왜 이랬을까? 왜 이런 잔인하고 엽기적인 행동을 했을까? 라는 결론에 닿질 못해. 분명 뚜렷한 범인들은 있고 생존자와 목격자까지 있는데 왜 사건은 진전이 없었던 걸까? 우리는 정확한 증거를 가지고 범인의 행방을 찾아봐야 하지 않았을까? 사실 현장에는 범인들이 남기고 간 증거들이 꽤 많았어. 현장에 남긴 39개의 지문들이 있었지. 이 많은 증거들로 수사를 하면 금방 끝날 수 있을 거라는 경찰의 생각과 달리 예상이 비껴져 나간 건 바로 CCTV가 없다는 점부터 시작이 돼. 사실 이때만 해도 반범용 CCTV 설치는 보편화되지 않았어. 그래서 가장 중요한 범인의 얼굴을 제대로 잡아낼 수가 없었어. 결국 목격자는 더 있어야 하는 상황에 더 있어야지만 범인들의 도주로가 파악될 수 있었는데 그게 제대로 되질 않았던 거야.
결국에는 경찰들은 범인 현장에 있는 흔적들로만 찾는데 더 몰두할 수밖에 없었던 거지. 자, 아까 내가 지문이 몇 개 발견됐다고 했지? 39개. 그중 31개는 대조할 가치가 없었다 라고 판단했고, 나머지 8개는 주점 관계자들의 지문으로 밝혀진 거야. 지문이 묻을 법한 술잔, 술병들은 범인들이 모두 산산조각을 냈기 때문에 지문 채취를 할 수가 없었어. 사실 현재 과학기술은 요 미세한 쪽지문만 하나 있었어도 범인을 밝힐 수 있게 되었지만, 당시 1998년 이 과학수사로는 역부족했던 때였어. 결국 경찰들은 이 몽타주를 가지고 당시 MBC 프로그램에 2차례나 수배를 때려, 그리고 대대적으로 공개 수사를 시작했어. 전국 각지에서 저 이 사람 본 것 같아요. 범인으로 보이는 사람을 목격한 것 같아요. 라는 제보가 쏟아져 나왔고, 그중 마침내 범인으로 의심되는 한 명을 검거하게 됐어. 이 범인의 용의자는 몽타주 을. 이 사람의 외모, 외형이 놀라울 정도로 닮았고, 목격자 친언니의 진술도 맞아요! 이 사람이 그랬어요! 라고 얘기를 했대. 이렇게 주장을 하니 범인을 검거하는데 과연 성공한 건가? 용의자가 잡힌 이유도 제보에서도 몽타주와 너무 닮았다는 이유로 이 사람이 범인 같다라는 신고 제보로 시작된 거였잖아. 그리고 이 언니가 그 사람을 보고도 너 도대체 왜 죽였어? 내 동생 왜 죽였어? 왜 그랬어? 이 친언니가 그 사람 보면 온갖 욕설과 푸념을 했음에도 이 사람 누구예요? 무슨 말이에요? 몰라요. 나 이 사람도 모르는데? 라고 했대. 체포된 용의자는 사바이 단란주점 살인사건에 대해 강력하게 부인을 해. 하지만 그때는 뭐가 있었다? 경찰의 강압수사와 고문이 있었어. 그래서 그것들을 통해 이 체포된 용의자의 허위 자백을 받아내. 하지만 결국 용의자의 사건 당일 자신의 집에서 형과 축구를 보고 있었던 것이 밝혀지게 된 거야. 이 체포된 용의자는 전반전, 후반전 누가 어떻게 골을 넣고 몇 시, 몇 분에 어디에서 했는지를 정확하게 다 상세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지. 결국 수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하지만 이후 수사는 진전이 없이 시간만 흘러가게 되었어. 우리도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보니 사건 경위, 증거, 증언 토대로 밝힐 수 있는 게 여기까지였어. 여기서 지금까지의 수사는 큰풍 갈취, 청부 살인, 이런 목적 있는 계획 범죄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점이 지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 사실 나는 이 사건을 조사하면서부터 이거 뭐 그냥 목적 없는 감정적 그냥 오발 범죄 아니야? 라고 느꼈지만, 왜 그때 경찰은 목적을 두고 수사를 했던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더라고. 지금 우리 어둑이들은 어떤 생각이 들어? 이 범행에 목적이 있는 것 같아? 우리는 그때 수사가 왜 그렇게 했었는지, 그리고 지금처럼 시대가 흘러서 우리처럼 생각이 다른 것이 뭐였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 자, 2016년 2월 27일 시간이 흘러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그램에서 프로파일 전문가들이 이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것이 방영됐어.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범죄 수사 몇 가지를 일침하게 돼. 우선 이 살인 사건은 계획적인 범죄가 아니라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죄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을 내렸어. 우선 계획적인 범죄가 아니다라는 주장의 근거로 이미 자신들이, 이 범인들이 노출되어 있었다는 점을 뽑았어. 6월 13일 밤 10시에 가게를 방문했을 때 누가 있었다고 했지? 맞아. 사장 친언니가 가게를 대신 보고 있었어. 그리고 이 친언니는 자정이 안 된 시간에 사장과 교체가 되었으니 대략 약 2시간 동안 자신들의 얼굴을 본 사람이 있었다는 뜻이 돼. 이미 자신들의 얼굴을 아는 사람이 나왔음에도 계속 주점에서 머무르다 살인사건을 일으킨 점. 이게 과연 계획보단 우발적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었던 거야. 그리고 계획적 범행으로 본다면 또렷한 목격자가 있고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범행을 저지를 수가 있을까? 오히려 범행을 저지를 수 없다고 판단을 하고 계획을 미루거나 장소를 옮겼을 거라 분석하시기도 했어. 그럼 당시 왜 경찰은 계획적이라고 판단을 했을까? 그것은 범인들이 신문지로 지문을 닦았다는 점을 들어 계획적 살인이다 라고 단정을 했대. 사람 손에는 땀이 있잖아. 이 땀 안에는 지방 성분들이 있대. 그래서 물수건 같은 걸로 닦아도 물체의 지문이 남게 되는데 이 종이 재질의 특성상 수분과 지방 성분을 모두 흡수하면서 지문을 지워진다라고 한 거지. 그래서 이걸 보고 계획적 범죄로 단정했던 이유 중에 하나래. 그리고 자신들의 족적, 사건의 단서가 될 만한 것들을 지우기 위해 물을 틀어놓고 가고 술병, 술장 등 지문이 묻어있을 것 같은 물건들은 다 잘게 부수고 간 점들을 들어서 계획적 범죄라고 한 거지. 물론 범인들이 우발적으로 해서 당황해서 도망치는 게 우선적이라는 생각은 들긴 하지만 조금 생각을 바꾸면 계획이 있는데 계획대로 하고 깔끔하게 증거 없이 해결이 됐을 거야. 하지만 지분을 닦을 만큼 흔적을 남겼고 막상 일이 일어나니 급하게 생각나는 것들을 눈앞에서 어떻게든 없애야 한다 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증거 인멸 시도를 한 게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든 거지. 정말 계획살인이 있는 살인범들이나 가학자들을 보면 신속한 처리와 증거 인멸, 계획이 현장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게 된대. 근데 그에 비해 이 사건은 모든 범죄가 저지러질 때까지 자기 흔적들을 많이 남기고 있는 상태라 말했어. 결국 살인을 하고 피해자들이 다 죽은 뒤에 증거 인멸을 시도한 건 굉장히 위험도가 높은 일이다라고 전문가들은 얘기해줬어. 이유는 무엇이 남아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 모든 점을 보면 결국 이 사건은 계획적 범죄가 아닌 우발적 범죄였다라고 한 거지. 그리고 한 가지 더 의문점을 줬어. 범인들은 단란주점에서 마신 건 대략 양주 3병으로 추정이 돼. 이 알코올 도수가 40도가 넘는 독한 술이었는데 그걸 3명이서 3병을 마셨다는 건 꽤나 취해 있을 상황으로 파악이 되었지. 그런 상황에서 우발적 범행을 저질렀다면 이유가 뭐가 있을까? 우리는 이 문제를 두고 몇 가지를 떠올려 봐야 해. 자, 어떤 게 있었을까? 첫 번째로는 여성들의 하의가 벗겨진 점. 두 번째는 여성의 머리카락을 칼로 일부러 잘라냈던 점. 영국의 2016년에는
이른바 헤어컷 킬러라는 연쇄 살인범이 검거가 된 적이 있대. 이 범인은 여성을 살해 후 머리카락을 뭉텅이로 잘라갔고, 범인은 이 머리카락을 보고 성적 흥분을 느끼는 성독착증을 앓고 있었다고 밝혀졌어. 그래서 경찰은 사바이 범인들 중 성독착증이 있는 자가 그의 소행일 수도 있다라는 주장이었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프로파일러는 아니라고 단정했어. 일반적으로 특이한 성적 취향이 있는 자들은 절대 같이 움직이질 않는데, 자기들끼리도 이런 이상 성욕이 있는 것이 수치심이 든다는 것이지. 그래서 이런 범죄일수록 단독 범행의 경우가 많다라는 게 이유였지. 그렇기 때문에 범인 3명이 저지른 이 사바이 살인 사건은 특이한 성적 취향을 가진 자들의 소행으로 보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 라고 밝혔어. 2016년 당시 이 범행의 결론은 계획적이 아닌 우발범죄이며 술에 취해 있었던 범인들이 피해자와 어떤 이유로 충돌하게 되고 순간적 분노나 우울감을 이기지 못해 저지른 범죄다라고 당시 법의학자들이 말해줬어. 우리는 이 사건에 대해 의문점을 갖게 돼. 포괄적 문제를 두고 본다면 여기서 또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점이 있었어. 포괄적 범죄는 눈에 보이는 도구들로 주로 살인을 저질러. 즉흥적이기 때문이지. 관련주점의 장소를 본다면 거기에 있는 소화기, 술병 또는 주방에 쓰고 있는 식칼로 범행을 저질러야 했던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지. 하지만 범인들이 사용한 회칼, 그리고 결박하기 위해 사용한 케이블 타이는 조사해보니 범인들이 소지하고 있었던 것이라는 거야. 지금까지 나왔던 거 말고도 내가 전달하지 못한 게 몇 가지 있어. 행동자 박 씨가 얘기한 것 중에 범인들이 실랑이를 하다가 그중 한 명이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했었다고 얘기를 했어. 이 부분이 연장을 챙기러 간 것인지 주점의 문을 잠그려고 했던 것인지는 알 수 없어. 의심스러운 건 테이블 타이는 그들의 차에서 갖고 왔을 수도 있다는 점이고, 흉기 또한 일반적인 칼이 아닌 점과, 그리고 사건 현장에서 가죽으로 된 칼집이 발견됐다는 점으로 보아 범인은 이미 칼을 소지하고 다녔을 것으로 추측이 되었어. 그리고 피해자들의 상처에도 2가지의 흉기를 쓴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정말 범행이 우발적인 것도 있지만 살인도구를 미리 준비했다는 부분이 납득되질 않았지. 이 모든 것을 고려해서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어떤 점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 우선 범행은 계획적이 아닌 우발적인 범죄. 하지만 범인들은 과거에 살인을 해본 경험이 있는 인물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 봐야 해. 당시 부검을 했던 법의학자 교수는 시신의 형태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살인을 처음 해본 것이 아닌 전문적으로 훈련을 받거나 특별히 경험이 없는 자는 이런 식의 범행이 힘들 거라고 견해를 밝혔어. 범죄 형태가 너무 잔인하고 대범하다는 점을 보았을 때 일반인이 저지른 범행은 아니다 라고도 이야기를 했어. 그럼 정리를 해보자. 우발적으로 일어났지만 범인들은 과거에 살인과 같은 강력 범죄를 저지른 경험이 있는 자라고 알 수 있겠지. 이 이야기를 뒷받침해 줄 것이 바로 생존자 박 씨의 또렷한 증언이었어. 범인 3명 중 1명이 리더격으로 보였다고 했어. 그가 살인 지시도 내렸고 증거인멸 지시도 그가 내렸다고 이야기했어. 그 문제의 칼집을 조사한 결과 이 칼은
공수특전단이 쓰는 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대. 이 칼의 특징은 양쪽에 톱니바퀴가 있다는 점이었고, 실제 생존자 박 씨도 칼에 톱니가 있었다는 걸 기억하고 있었어. 그래서 그거를 그림으로 그리기도 했어. 이것을 그릴 때도 톱니바퀴를 매우 강조했다고 얘기했어. 결국 칼집에서 볼 수 있었던 건 보통 특수요원이나 그 당시에 간첩 사건도 많았거든. 간첩들이 이용했을 단도 중에 하나라고도 볼 수 있었다라고 한 거지. 그럼 리더격 용의자가 이 칼을 소지했냐 아니냐까지는 불분명하지만 칼 소지와 칼집 그리고 그 칼에 대한 정보로만 봤을 때는 많은 연관성이 있어 보이지? 또 다른 범죄 심리학과 교수는 3인조 강조일 경우 보통의 한 명은 주범이 있고 종범들이 존재한다고 해. 주범으로 보이는 이 갑의 외모가 머리는 다소 짧은 점, 이것을 고려하면 그가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전과가 있는 자 또는 장기 복역수들이 주로 출소 직후 보통 주점에서 이런 범죄를 종종 저지른다는 점을 볼 때 범인 중 한 명은 전과자일 수도 있다라고 주장했어. 하지만 3명의 범죄 경력은 제법 차이가 났을 것으로 추측했어. 이유가 뭘까? 한번 추측해 볼래? 첫 번째가 바로 피해자들을 결박했던 케이블 타이였어. 생존자 박 씨의 증언에 따르면 그녀도 케이블 타이로 결박된 상태였어. 하지만 몸서리를 치다 보니 저절로 풀어졌다고 말을 했는데, 사실 케이블 타이는 올바른 방향으로 집어넣어 당기기만 해도 이 톱니가 단단히 물려 결박하게 되어 있는 상태야. 성인 남성도 풀기 어렵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케이블 타이를 반대로 넣을 경우는 결박으로 된 것처럼 보이지만 톱니바퀴가 물리지 않아. 그래서 일반 여성도 쉽게 풀 수 있게 되어 있다는 점을 봤을 때 실제 현장에서 발견된 케이블 타이는 반대로 집어 넣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그리고 범인 중 한 명은 케이블 타이에 익숙하지 않는 사람. 3명 중 한 사람은 치밀하지만 반대로 다른 한 사람은 범죄성이 떨어지는 사람도 분명히 존재했을 것이라고 봐야 한다는 거지. 또 하나는 경찰들이 놓쳤던 고무골무였어. 피해자들 중 이것을 떨어뜨린 사람은 없었대. 그럼 누가 떨어뜨렸던 걸까? 이 고무골무는 혈흔 하나 없이 깨끗했대. 수사하던 경찰은 고무골무를 피해자 것이 아니라 범인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 셋 중 누군가가 흘리고 갔을 거라 이야기를 했지. 이 고무골무는 주로 전자제품을 만드는 공장의 노동자, 재본소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직군에서 주로 사용을 하는데, 이 고무를 흘린 사람이 범인이었다면 범인은 전자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이나 재본소에 다니는 노동자일 가능성이 있겠지. 여기서 생존자의 박 씨의 증언 중 떠오르는 말이 하나 있지 않아? 기억나? 바로 박 씨가 살려달라, 남편이 아프다, 일용직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범인도 나도 회사에서 잘렸다, 같은 처지다 라고 말한 점이야. 이 점을 봤을 때 자조적으로 내뱉은 말은 알게 모르게 범인이 내뱉은 범행 동기였고,
또 이것을 범인의 심리 상태를 말해주는 열쇠가 된 거야. 1998년 무렵에는 한국 사회에서 불특정 다수의 공격하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가 성행을 하기 시작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했어. 즉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범인 3명 중 1명은 이미 여러 차례의 강력 범죄를 저지른 경험이 있는 가능성이 높고, 또 다른 1명은 직장에서 해고를 당한 일이 잦았던 사람이 높아진 거지. 이런 사람들이다 보니 제대로 취직해서 밥벌이 하기엔 어려운 상태였고, 그로 인해 자존감은 극도로 낮아져. 과거에 이 지존파처럼 소위 사회 기득권층들에 대한 이유 없는 적대심을 품고 있었던 것처럼 무언가 자신들의 심기를 건드린 일이 일어났다라고 봤을 때 이 범인 3명은 격분해서 순간적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준비해온 도구들로 피해자를 해치고 살인을 한 거지. 결국 일종의 묵지마 범죄로 보인다라는 얘기도 되는 거야. 이 사건 내가 처음에 뭐라 소개했는지 기억나? 미제 사건이라고 소개했지. 이른바 태완이법으로 인해 2000년 8월 1일 이후 일어난 미제 사건에 대해는 공소시효가 폐지되었어. 범인을 잡을 경우 언제든지 처벌이 가능해진 거지. 하지만 사바이 단란주점의 사건은 1998년 6월, 공식적으로 사건이 발생한 후 15년이 지난 2013년 6월 14일자로 공소시효가 만료가 돼. 이미 만료된 거지. 하지만 말이야, 만약에 범인들이 98년 6월 14일부터 2013년 6월 14일 사이에 10년 이상 외국에 체류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이 사건은 법적 효력이 있는 사건으로 지게 돼. 범죄자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해외 도피를 할 경우, 즉 공소시효가 정지돼 버리거든. 해외에서 체류한 기간은 시효 시간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야. 그래서 우리는 간절히 바라야 해. 그리고 이 사건을 절대 잊으면 안 된다는 점이야. 그때 수사했던 경찰분들은 이미 퇴직을 하셨지만 개인적으로 이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라고 2016년 영상에도 이야기를 하셨어. 이 사건을 분석한 결과 3%에서 5% 이내의 특이한 범죄인데, 그 범인들의 특징인 전부 연쇄성 범죄라는 점을 주장하며 단 한 건을 저질러도 여죄가 있고 유사 범행은 계속 일어났을 것으로 추적을 계속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어. 여기서 안타까운 점이 하나 더 있어. 사건 후 11년이 지난 2009년 살해당한 여사장의 유일한 아들이 엄마가 보고 싶다는 말과 함께 자살을 하게 돼. 이로써 다시 한번 이 사건의 뼈아픈 사건이라는 걸 되돌아보게 했지. 그리고 이 사건은 벌써 26년이 지났고, 만약 범인들이 아직도 살아있다면 50대에서 60대의 중년이 된 아저씨가 돼 있을 거야. 정말 어쩌면 조용히 가정을 꾸리고 화목한 삶을 살 수 있을지도 몰라. 이런 극악무도한 죄를 짓고도 두 다리 뻗고 잔다는 게 너무나 분통하기만 해.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 지금까지 사바이 살인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어.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때?
범인은 결국 잡지 못했지만, 그래서 영원한 미제 사건이 되었지만, 정말 이런 사람이 있고 저런 범행이 있고 왜 죽였는지 우리는 추측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것으로 정말 사회에는 좋은 점만 있는 게 아니어서 우리가 조심하고 살아야 한다는 건 확실한 것 같다. 지금까지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부탁할게. 그럼 우린 다음 시간에도 또 만나. 지금까지 이야기 들어줘서 고마워.